좀 세계 경제에 관한 부분인데 백신 나왔다고 쳐도 다 지금 해결된 건 아니죠. 아직도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까지 계속 나오면서 자산시장에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은 사실상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무너진 상황인데 소비를 돌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었죠. 근데 사실상 제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비를 돌리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판매조건부 채권 형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소멸되는 유동성을 풀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아니다. 거기다가 지금 풀더라도 소비가 계속 돌지 않고 있었고 자산시장으로 들어가자니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러니까 대출 자체를 규제하는데 이자가 싸진다고 무슨 유동성 장세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다만 실수요들이 사기에 조금 더 유리해졌다. 그러니까 영끌해야 된다. 지금 영끌할 때다 하면서 갑자기 영끌 프레임으로 바꿔잡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영끌 수요들이 들어가면서 투기 수요들이 털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투기 수요들이 털고 빠질 때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죠. 하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고 이야기했지만 통화 승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것은 돈을 푼 만큼 돌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 때문인 영향이 강하다.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세계 경제에서 덧셈 막 V자 회복 예상된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각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이 V자 회복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V자 회복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일단은 코로나 억제 및 소비 활성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 두 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V자 회복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IMF 때 봅시다. IMF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IMF 이후에 어떻게 됐죠? 경제 성장률은 금방 돌아왔어요. 금방 돌아왔지만 빈부격차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회복이 된 것이냐 V자로? 아니죠. 왜냐면은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 뭐 기득권들이 많이 가져서 문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를 부정한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기득권들이 많이 가져서 문제인 게 아니라 너무 가졌기 때문에 소비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기득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쌀 관련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양극화가 덜 됐을 경우는 다들 하루 3끼 먹고 잘 산다. 부자라고 4끼 먹고 5끼 먹고 그런 일 별로 없죠.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부자는 돈 더 많이 벌더라도 어차피 3끼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한두 끼로 줄이고 뭐 이런 걸 라면으로 바꿔서 때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비가 줄죠. 그러면 나는 이쪽에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줄은 거죠. 팔리는 게 준다. 그러면은 나의 재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줄어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이든 이런 나라들이 미국도 그렇고 왜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자본주의를 해서 복지 정책을 시행했느냐. 이게 공산주의화 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화 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더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맨날 이 달짜인 빨갱이 새끼야! 그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자체도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특히 한번 여기서 제대로 날리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굉장히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공부 안 하고 들어가지 마라.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들어가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라는 마인드로 들어가더라도 부동산은 황금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백신 이슈 되게 뭐 이야기 많죠. 화이자 이야기도 하고 화이자는 뭐 문제가 다른 것보다 보관 온도가 문제다. 보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런 거 뭐 백신 보관해야 되니까 함부로 유통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보관이 힘들다는 거죠. 뭐 쿠바에서도 백신 개발했대요. 백신 개발은 어느 나라에서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해요. 왜 불리할까요? 샘플이 적으니까. 임상시험을 하기가 좋지가 않다. 임상시험을 하기 좋지 않으니까 실제 걸렸던 확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로 확진자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임상실험하기 굉장히 유용한 상황이다. 근데 확진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계속 100명대 하면서 특히 11월 9일부터 거의 뭐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11월 4일부터 1일 확진자 10만 명이 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안심할 상황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선 무슨 얘기 나와요? 6주간 봉쇄. 얘기 나오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사실상 바이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산 거품은 좀 빠지고 채권금리 높여가지고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미국 채권금리 너무 낮죠? 그렇다면 돈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채권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나오는데 가격은 비싸고, 그렇다면은 지금 뭐 채권금리 엄청나게 높은 중국이나 이런 데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푸는 것도 미국에 돈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상황 보니까 봉쇄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봉쇄 이야기했더니 채권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봉쇄 얘기를 다음날 바로 봉쇄해버리죠. 그러면서 선별적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돌고 있다는 것은 봉쇄 고려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봉쇄하고 있죠. 이탈리아 이런 데는 일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레드존으로 봉쇄 범위를 넓히고 있다. 러시아 역대 최대치 경신하고 있죠. 브라질 말할 것도 없었죠. 미국 다음 정도로 계속 달리고 있죠. 뭐 미국은 역시 아메리카 이즈 넘버원, 확진자도 넘버원이죠. 사실상 중국이 숨긴 게 다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나온 수치상으로는 아메리카 이즈 넘버원이죠.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비상이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봉쇄령 내렸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일자리, 지금 미국은 연구실험 늘고 유럽은 고용유지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차이점은 뭐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썼어요? 실업자에게 돈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기업에게 돈을 주는 대신에 그 고용을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돈 받고 계속 연구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용 유지하는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자에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업이 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실업자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지금 감소했냐? 11년 만에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언제와 같아요? 세계금융위기, 자주 이야기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언제까지예요? 사실상 유로존 터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험했었죠. 세계 경제 자체가. 왜 세계금융위기냐? 미국이 터진 다음에 유럽까지 터졌기 때문이죠. 지금도 코로나도 미국이 선두를 지키고 있고 거기서 유럽이 이제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는 이렇게 되지만 경제 상황 같은 여파는 더 크게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생각해야 되죠. 왜? 지금은 진통제 맞고 있는 거니까. 유동성이라는 진통제를 맞고 있어서 이게 그래도 뭐 실업해도 돈은 들어오고 회사가 안 좋아도 잘리진 않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 오래될 수는 없죠. 그렇게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시장이 망가져 버리죠. 뭐 기축통화인 나라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돈을 풀어 해서 돈을 풀고 그래서 망한 나라가 하나가 베네수엘라였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만큼 푼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제 베네수엘라는 아예 수출도 안 되고 석유 하나로 먹고 사는데 석유가 막혀버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또 제가 베네수엘라 발언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 돈 풀어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풀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 하는 인간들이 있을까봐. 그런데 베네수엘라 뭐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에 그렇게까지 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잠비아 어때요? 코로나로 국가 부도하기 일보 직전이다, 근접했다 라는 거죠. 지금 이런데 아프리카 나라들 같은 경우 신용 등급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이런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융위기 때보다 재정 적자 더 크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금융위기 이상이다. 금융위기 이상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맨날 지금 뭐 괜찮다, 그래서 뭐 집값은 더 오를 거고 주가도 더 오를 거고, 이런 이야기들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공부해보면은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같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 벌어졌기 때문에 질병만 끝나면은 될 거다, 이런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거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금리가 낮아서 세계적으로 조금 더 덜 위험할 뿐이죠. 거기다 다른 조치도 있고. 자, 보면 어때요? 지금 뭐 연체율 떨어지고 있다고 막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연체율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플러스 대출 증가,
이거 세 가지로 인해서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50명 중에서 3명 연체하는 거랑 100명 중에서 5명 연체하는 거랑 연체 자수는 늘었지만 연체율 자체는 여기선 6%에서 5%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연체율 감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로는 세계 1위권이죠,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심할 것처럼 자꾸 저런 자세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해주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봐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서민들 붕괴를 막기 위해서 최고금리를 20%로 낮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최고금리 낮췄으니까 4만 명 사채시장 내몰린다. 그렇다면은 요 사채시장 내몰리는 4만 명 생각하기 전에 그 전에 수십만 명이 더 비싼 금리를 내서 고통받는 거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지금 최고금리 내리는 게 나중에 상금융까지 들어가면 되죠. 불법은 단속하면 되는 거고 합법적인 사채시장을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리대금업자들만 늘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 좋으라고 써준 기사예요? 저런 기사를 쓰는 기자는 기자의 자격이 없다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이야기 안 하죠. 거기다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자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산 간 가격 동조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도 언제? 금융위기 때보다 35%나 더 높아졌다. 자산 간 가격 동조화 뭐예요? 사실상 원래 주식, 부동산. 사실 주식하고 부동산은 주식에서 돈 빠져서 부동산 가고 부동산에서 돈 빠져서 주식 가고 이게 아니라 주식하고 부동산은 거의 같은 개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금, 달러, 채권 보통 이렇게 가죠. 그래서 사실상 경제가 좋아지면 이쪽으로 많이 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원래 이쪽으로 많이 갔죠. 근데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뭐예요? 자산시장 거품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나중에 부동산 시장은 배제가 될 것이다. 왜? 일단은 거품 잔뜩 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 및 생산인구 감소되는 것도 있고 이미 굉장히 많은 공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공급 부족 프레임 잡으니까 공급 정책까지 나왔죠. 이거 나중에 다 요거보다 더 외곽에 있는 것들이 빈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값 오를 곳은 오른다면 서울 집값 엄청나게 올려봐요. 멀지 않은 곳에 저렴한 집이 있는데 그래도 수원까지 가까우니까 오를 거다. 그러면은 수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엄청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막 올리지 못한다. 일본 사례 보면 알 수 있죠. 자, 거기다 원달러 환율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 뭐가 안 좋아요? 수출이 잘 안 된다. 일본 망하던 시기랑 비슷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환율도 떨어지고 있죠. 플라자 합의 때문에 환율 떨어져서 망했다. 일본.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 떨어지고 있는 건 어떻게 얘기할래요? 그때 플라자 합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은행권 회수가 들어가서 망한 거고 은행권 회수 우리나라에서도 바젤 3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이런 와중에도 지금 보면은 코픽스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주담대 소폭 내릴 듯 하락. 저번에 코픽스 여기서 여기 하락했는데 상승했죠. 대출금리 올랐죠. 근데 또 하락했으니까 내릴 듯. 지금 계속 내릴 거니까 아직 유동성 장세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른 것만큼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코픽스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6개월 평균 금리를 보면 어때요? 자, 이때 뚝 떨어졌어요. 아까 보면은 되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죠. 특히 9월에서 10월 되면서.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서 11월 13일까지 나와 있는데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중에서 11월 13일이 제일 높은 값을 찍었다. 올라갈 기미라는 거죠. 이후에 바이든 당선 이야기도 있고 채권금리 오른다. 금융채도 채권이죠. 채권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고 해서 되겠어요? 무슨 금리예요 이거? 신규 취급액이죠. 신규 취급액 대부분 대출금리는 뭘로 들어간다? 변동금리로 들어간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저거 영끌해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저런 말에 속아서. 결론. 일단은 경제위기 다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뭘로 버텨온 거예요? 저금리. 저금리로 인해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상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저금리를 왜 하냐? 기업의 연쇄 부도 및 가계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산 사라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정신 나간 거죠. 그거 결국에는 저금리가 평생 할 수 없고 경제 회복돼 가지고 지금쯤 괜찮겠다 해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연쇄 부도 및 연쇄 파산 나면서 자산 가격 폭락해요. 그때까지 자산 가격 올라서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무나. 그 다음에 연체 유예. 원래 연체 유예 어떻게 됐어요?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로. 연체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극복하는데 한 3년 걸릴 거니까 한 3년 연체하자 이런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회복되면은 바로 끝내버리려고 간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언제든 간에 몇 개월 만에 연체 유예 끝나게 되면은 대규모의 파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앞으로 몇 년간은 오른다, 저금리 때문에 되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연체 유예해도 경매나 이런 것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런 걸로 버티고 있는 거다. 사실상 진통제 맞은 거죠. 진통제지 약이 아니다. 낫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도 지금 뭐 유도하는 거, 뭐 부동산 시장에 뭐 코픽스가 뭐 떨어졌다느니 주식시장 계속 오른다니. 주식시장 오르는 건 환율 영향 크다고 그랬죠. 보통 보면은 환율 떨어질 때 주식시장 많이 오르고 환율 올라갈 때 주식시장 많이 떨어지는 것도 차트 많이 보시면 100% 맞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 지금 뭐 주식이 뭐 오른다니, 뭐 부동산이 오른다느니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자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자산 거품이다. 그리고 이 자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리먼 때 생각해보면 결국 결론은 자산 거품이 터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또 뭐 주식 이야기하면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떨어지고 주식 같은 경우는 공부해라. 공부 안 했으면 보수적으로 해라. 자산을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현금 가지고 있어라. 오히려 그게 낫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 주식 사야 되고 뭐 화폐 가치 하락이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돈 될 거면 지들이 했고 남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라. 그리고 경제 위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줘서 지키기만 해도 이게 성공인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